비서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지혁 대표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확 변했어요. 이지혁은 박진석 회사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박진석은 그 이름을 들으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지혁 옆엔 늘 박성재가 있었고 박성재는 박진석의 외아들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병원이야? 아직 병원으로 이동 중이고요. 의식이. 비서가 끝까지 말도 못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더 불길했거든요. 박진석은 그 순간 금고에서 나온 출생 기록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요. 밀어 넣는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지금은 하나라도 더 당장 터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비혼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능력도 있고 외모도 좋고 일도 잘했는데요. 다들 그 정도면 결혼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도 이지혁은 웃으면서 늘 이렇게 말했었죠. 결혼? 나한텐 일이 더 재밌어. 그 말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어서 지은호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요. 밝고 해맑아 보이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지혁에게 고백을 했고 깔끔하게 거절을 받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후에 마음이 더 정리되긴커녕 더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선배, 저는 그래도 선배 좋아해요. 그 고백 이후 지은호는 마음이 부끄러워서라기보단 무력해서 울었었는데요. 이지혁은 미안하다는 말도 과하게 하지 않고 대신 선을 정확히 그었습니다. 은호야, 넌 좋은 사람이고. 근데 난 누굴 책임질 자신이 없어. 그때 지은호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말이 그저 결혼이 귀찮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그 말이 다른 의미였다는 걸 지은호는 너무 잔인한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이지혁이 쓰러진 건 회의실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회사 주차장 출입구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 이지혁은 가슴을 움켜쥐고 한쪽 무릎을 꿇었는데요. 마침 옆에 있던 박성재가 달려와서 붙잡았습니다. 이지혁, 눈 떠. 박성재는 평소엔 반말로 툭툭 치는 친구였지만 그때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이지혁과 박성재는 절친이었고 서로에게 예외 없이 반말을 하는 사이였는데요. 박성재가 그렇게 무너진 목소리를 낼 정도면 이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간신히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성재야, 괜찮아 나.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지금 얼굴색이. 박성재는 끝까지 말도 못했어요.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 뛰어왔는데요.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그날 회사 근처에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요. 그래서 그냥 커피라도 들고 가야지 하고 회사 쪽으로 향했는데요. 그 불안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지은호가 이지혁을 보는 순간 다리가 굳었습니다. 선배, 말이 목에 걸렸고요. 이지혁이 숨을 쉬려 애쓰는 모습이 눈앞에서 너무 생생해서 지은호는 갑자기 자기 심장도 같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은호야, 119 불렀어. 너 괜찮아? 지은호는 괜찮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감정은 뒤로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지혁은 지은호 손목을 아주 약하게 붙잡았어요. 잡았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힘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지은호는 그 감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 한마디가 지은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끝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한편 이지혁의 집에는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정년 퇴직한 뒤에도 새벽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정직하고 고지식하고 가장은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상철이 이날은 이상하게도 밥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했어요. 김다정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속 안 좋아요? 김다정은 전직 초등교사답게 말투가 부드러웠고요. 가족들을 조용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혁이 요즘 연락이 너무 뜸해. 원래 바쁘잖아요. 바쁘다고 해도 이상해. 이상철은 자신의 느낌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세상에 괜한 불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죠. 그때 옆방에서 이수빈이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였고 밝고 애교도 많은데요. 계산이 빠른 편이라 가족 분위기를 읽고 바로 눈치를 챘어요. 아빠, 또 오빠 걱정해? 걱정이 안 되냐? 이상철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장난스럽게 웃어 보이려 했어요. 오빠는 알아서 잘 살잖아. 잘생기고 능력 있고 결혼만 안 하면 완벽한데. 김다정이 이수빈을 슬쩍 말렸습니다. 수빈아, 그런 말은. 그런데 이상철이 그때 이상할 정도로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그놈이 결혼을 안 하는 게 그냥 고집이라면 좋겠지. 그 순간 이수빈도 말을 잃었는데요. 이상철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이상철은 아들의 병원 호출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전화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상철은 평생 큰 소리로 살아온 사람이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늘 약해졌습니다. 그것도 이런 종류의 전화 앞에서는요.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식 외에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이지혁은 병실에서 눈을 뜨긴 했는데요. 웃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철을 더 미치게 했어요. 이놈이 지금 포기했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이상철이 억지로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혁아, 대기 등록부터 하자. 시간이. 이지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버지, 나 병원에 묶이고 싶진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상철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정말 겁이 나서였습니다. 살 방법이 있는데 왜 싫어해?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살고 싶어요. 근데 살면서 죽고 싶진 않아요. 그 한마디가 이상철을 때렸습니다. 김다정은 침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요. 이상철은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가족이 더 무너질까봐 눈물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외아들이지만 아버지 권력을 휘두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의 바른 편이었고요. 다만 이지혁 앞에서는 어릴 때부터 반말이 습관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상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이상철이 거칠게 끊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냐?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기도 두려웠거든요. 자기 친구가 지금 기한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요. 이지혁이 박성재를 보고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 아직 죽을 생각 없거든.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박성재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농담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병원 밖 복도에서 지은호가 어떤 통화를 듣게 됩니다. 그 통화는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우진이를 찾는 사람이 다시 움직입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쪽입니다. 지은호는 그 단어에 귀가 멈췄어요. 이사장님, 사람들이 고성희를 그렇게 부른다는 걸 지은호는 예전에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아니라 이사장님이라고요.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그 여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얼굴로 움직이는지 느껴졌거든요. 지은호가 숨을 삼키는 순간 병원 로비 쪽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밑이 꺼져 있고 걸음이 흐트러져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원래 밝은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성격이 무겁지 않았고 누굴 챙기려고 하는 버릇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 우진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누군가를 찾듯 로비를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박진석을 발견하고 가까이 갔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박진석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우진의 어깨를 잡는 순간 소나기 힘이 더 세졌어요. 너 왜 이 꼴이야? 박진석은 화보다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우진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우진은 숨을 고르다가 거의 고백하듯 말했어요. 수술 이후의 상태가 계속 내려갔어요. 숨이 너무 힘들고요. 박진석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이제 와? 엄마가 찾을까봐. 우진이 그 말을 하자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고성희. 그 이름이 박진석 머릿속을 다시 찍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손을 떨면서도 말했어요. 아버지, 제 쌍둥이 동생 지은호 있잖아요. 박진석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오나 싶었거든요. 우진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은호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지혁 대표님. 박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사랑 이야기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우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지혁 대표님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지혁의 병실이 바로 위층인데 그 말을 우진 입에서 듣는 이 상황이 너무 기괴했거든요. 우진은 숨을 삼키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못 버티면요. 제 심장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진석은 우진의 뺨을 때릴 뻔했어요. 하지만 참고 참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자기 목숨을 거래하듯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화로 눌러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어요.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우진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은호는 제 반쪽이에요. 은호가 무너지면 저도 무너져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금고 안에 출생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그룹이 반으로 갈라진다는 문장도요. 그날 밤 박진석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진을 고성희의 손이 닿지 않는 병원으로 옮기고 최고 의료진을 붙이고 외부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지혁의 이식 대기 상황을 조용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박진석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이미 한우진이 병원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완벽했습니다. 옷차림, 말투, 표정,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약해졌다는 티를 내지 않았죠. 그녀는 가난을 뚫고 올라온 사람이라 더 독했는데요. 그래서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울렸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조용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진이 찾았죠? 상대가 대답하자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마요. 내가 필요한 건 우진이 몸이 아니라 우진이가 가진 카드예요. 그 카드가 무엇인지 고성이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그리고 그 사실이 이지혁에게 닿는 순간 지은호의 삶이 흔들릴 거라는 것도요. 고성이는 누군가의 삶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더 단단히 만들었죠. 그녀는 딸 박영란을 떠올렸습니다. 박영란은 대학원생이자 화가였고요. 우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엄마 고성희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영란은 엄마가 세상을 장악하는 방식이 불편했지만 어릴 때부터 과보호 속에 자라서 벗어나는 방법도 잘 몰랐어요. 그런 박영란 옆에는 늘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남동생이었고 체육학과 출신의 피지컬도 좋아서 경호 역할을 맡고 있었죠.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이 여린 타입인데요. 3년 사귄 연인에게 크게 배신당한 뒤로 삶의 의욕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영란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허전했어요. 그날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지환에게 물었습니다. 완 씨 엄마가 요즘 더 예민해진 것 같죠? 이지환은 짧게 대답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뭔가 숨기는 느낌입니다. 박영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엄마가 무서워요. 근데 나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이지환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자기도 비슷했거든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감각을 이미 겪어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고성이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나야, 너 요즘 정신이 흩어졌어. 박영나가 굳었고요. 이지환도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습관적으로 보호 자세가 나온 겁니다. 고성이는 이지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완 씨, 오늘은 영나 데리고 어디 멀리 가지 마요. 연락 오면 바로 움직여야 하니까. 이지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그냥 가족 문제. 그 웃음이 이지환에겐 너무 차가웠습니다. 지은호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늘 딸 걱정이 먼저였는데요. 남편을 사별한 뒤로 지은호에게 의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지강호. 지강호는 욕심은 큰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타입이라 늘 불만이 많았죠. 누나와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더 꼬였고요. 정순이가 지강호에게 말했습니다. 강호야, 누나 요즘 힘들어 보이니까 말 조심해. 지강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누나는 맨날 힘들어. 근데 결국 누나는 다 가져가잖아.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져가긴 뭘 가져가. 그 애가 뭘 얻었다고. 지강호는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적어도 누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난 아무도 안 봐. 그 말이 참 서글펐는데요. 지강호는 그 서글픔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독하게 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떨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정순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괜찮니? 목소리가 왜 그래? 지은호는 울음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어요. 나 선배가 쓰러졌어.
정순이가 놀랐고요. 지강호는 옆에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우진이도 우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정순이는 우진이라는 이름에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순이는 지은호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아주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전부는 아니었지만요. 최소한 그 출생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건 알았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호야, 너 병원 어디야? 엄마가 갈게. 지은호는 오지 말라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으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 이름을 말해버렸어요. 그 순간 지강호가 툭 내뱉었습니다. 누나 또 그 남자냐? 지은호는 화가 났지만 그 화를 낼 힘도 없었어요. 강호야, 지금은. 지강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맨날 지금은. 누나 인생에 난 언제야? 그 말이 지은호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도 나도 지금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끊고 나서 더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 지역의 병실 앞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보호자 출입 명단을 확인하던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기 박진석 회장님 쪽에서 사람을 보냈다고요? 네. VIP 보호 차원이라고. 그 보호가 정말 보호인지 아니면 감시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이지혁에게 말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 이거 너무 과해. 이지혁은 숨을 내쉬며 웃는 척했는데요. 성재야, 과한 게 아니고 뭔가 냄새가 나. 박성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냄새?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누가 내 대기 순번을 건드리려는 냄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지혁 살리고 싶으면 한우진을 데리고 와. 지은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이를 데리고 오라니 어디로?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지은호가 우진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은호는 무의식적으로 우진에게 전화하려 했는데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지은호는 박성재를 찾아갔어요. 성재 오빠 아니 성재야. 지은호는 평소엔 존댓말을 썼지만 지금은 말이 뒤섞였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박성재가 지은호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은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박성재는 메시지를 읽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 쪽 냄새 나는데. 지은호가 떨면서 물었어요. 고성희 이사장님 맞지?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확신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바로 그때 박진석에게도 연락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우진이 위치가 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가 숨겨둔 병원은 외부에 알려질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그 사라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고성희가 움직였구나.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고성희가 노리는 건 이혼도, 재산도, 체면도 아니었어요. 쌍둥이라는 사실을 무기로 쥐고 슈조이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심장까지 거래하려 한다는 것. 같은 시간 박영나의 작업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영나에게 아주 공손하게 명함을 내밀었는데요. 영나는 명함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엔 고성이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찾으시던 기록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영나의 손에서 명함이 미끄러졌습니다. 이지환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남자 앞을 막았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자는 오히려 이지환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경호원 주제에 진짜 가족 얘기에 끼어들지 마. 그 한마디가 이지환 속을 건드렸어요. 가족. 이지환은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있고 가족 때문에 버틴 적도 있었는데요. 남이 함부로 그 단어를 던지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지환이 남자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박영나가 이지환 손목을 붙잡았어요. 완씨 안 돼. 박영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엄마가 시작한 일일지도 몰라. 이지환은 그 말을 듣고 더 굳었습니다. 고성이가 시작했다면 끝은 항상 잔인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이지혁은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아픈데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지은호가 복도에서 울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눈물이 슬픔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도요. 이지혁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널 밀어낸 게 널 살리려고 한 건데.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우진. 이지혁은 받기 망설였어요. 우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박진석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건 감이 왔습니다. 이지혁이 전화를 받자 우진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이지혁 대표님, 저 한우진인데요. 이지혁이 낮게 대답했어요. 지금 어디야?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꼭 말해야 해서요. 이지혁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뭐? 우진이 거의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위험해요. 대표님이 아픈 게 알려지면 누가 은호를 이용할 거예요. 이지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그 말 누가 시키는 거야? 우진이 짧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서글펐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전 그냥 은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지혁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박진석은 이지혁을 보며 낮게 말했는데요. 이지혁, 너 지금부터 내가 지키는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 이지혁이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박진석은 아주 짧게 하지만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지은호가 내 인생을 흔들어 놨거든. 이지혁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박진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종이는 오래된 출생 기록의 사본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지은호 한우진 쌍생아. 이지혁이 숨을 삼키며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진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노리는 사람이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어.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요. 고성의 이사장님이 병원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에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10분 안에 내려와. 내려오지 않으면 이지혁의 순번이 사라진다.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려가면 내가 잡히고 안 내려가면 선배가 죽는다.
그 선택지 앞에서 지은호는 손이 떨렸고요. 바로 그때 지은호는 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은호야, 내려가면 안 돼. 이번엔 내가 갈게. 그 말을 한 사람은 늘 권력과 거리를 두던 하지만 가족 앞에선 누구보다 단단해지던 사람. 이상철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안 돼요. 그런데 이상철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면서 말했어요. 내 아들이 살 길이라면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 그리고 이상철은 병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문 앞에는 이미 고성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고성이는 이상철을 보자 아주 우아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뵙네요. 이지혁 대표님 아버님. 이상철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면 당신은 끝이야. 고성이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어요. 끝?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호는 그 문이 닫히는 걸 바라보며 비로소 깨달았어요. 오늘 밤 누군가의 심장보다 더 먼저 가족이라는 이름이 찢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때 박성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수빈이가? 박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수빈이 있는 곳이 병원이 아니라는 말이었거든요. 이제 고성이가 노리는 건 우진이나 은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가족, 박진석의 가족, 그리고 박성재가 지키려는 사람들까지 모두 한 줄에 묶이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는 순간 이상철은 어떤 진실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사라진 한우진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